안녕하십니까. 당국대 경제학과의 김상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굉장히 말씀하신 내용에 다 공감을 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토론문을 작성을 할 때는 이제 발제문을 못 읽어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 썼는데 주로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발제문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3년 지나서 이제 4년 차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게 참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할진 모르겠는데 잘못된 정책을 펴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망가뜨릴 수 있구나,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왜 나라 경제를 애써 망가뜨리려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뭐 직접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냥 저 혼자 짐작입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냥 얻어낸 결론은, 이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 대부분 국가 경제에 별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안 되는 정책만 골라서 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정부는 자기네들이 잘해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지난 정부의 실패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과거 정부를 부정을 해야만 자기네들 존재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던 뭐 좋은 정책도 있고 나쁜 정책도 있었겠지만 정상적인 정책들까지도 전부 다 나쁜 정책이다라고 몰아붙여야 자기네들이 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정책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이고 좋은 카드들이 많이 있어요. 정책 카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 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갖다가 꺼낸 게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언뜻 들으면 새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안 써온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니까 안 썼던 카드인데 자꾸 이런 카드만 갖다 뽑아 드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저는 나라 살림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문정권 출범 초기에는 그래도 이러저러한 우려도 했고 조언도 했고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경제에 별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제 운영은 잘 모르고 잘못되면 남 탓하면 되고 자기들 뽑아먹을 것만 뽑아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막 드러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소위 이 사람들의 민낯이라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요 일관된 과정을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얼마나 더 많이 해먹을까, 어떻게 더 오래 해먹을까, 이런 사적인 이익만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들춰보면 대단히 이게 부정적인 지수로 이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 적자니 국가 부채니 나라 빚이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나만 오래오래 눈치 안 보고 계속 해먹을 수 있는 방법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선거인 거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나라가 빚을 지든 말든 그냥 퍼주기 하는 거고, 각종 선전 이런 거 하고,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막 이제는 겁나는 게 없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막 서슴지 않고 하는데 아까 조동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정권은 금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막가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사실은 뭐 특별히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소위 이제 바라는 건,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경제가 한 5년 정도만 망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안 망가졌으면 좋겠다. 또 망가지더라도 너무 많이 망가져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바랬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별로 그런 생각도 별로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평소에 좀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왜냐하면 이게 갈수록 더 막장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게 또 언제 끝난다, 언제 끝날 것 같다, 이런 희망도 별로 안 보이고요. 또 제가 대단히 좌절했던 건 뭐냐면 저는 사실 그동안 국민들의 현명함에 대해서 좀 믿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뭔가 좀 균형을 잡아주고 국민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주는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고 우울한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넋두리쪼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일을 똑바로 못해서 나 같은 선량한 시민들이 나라 걱정을 이렇게 하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냥 공허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속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주제에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일단 해보면 먼저 이제 총론적으로 보면 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할 때 이제 공약집을 보면 지출을 이제 대선 공약을 이행을 하겠다 그래서 178조 정도 돈 들어가는데 이거를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할 거냐면 세금을 한 83조 정도 더 걷고 그다음에 그동안 쓰고 있던 돈 재정 지출을 한 96조 정도 줄여서 그 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정권 출범 초기에는 증세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비과세 감면 정비하고 과세 기반 확대하고 뭐 이 정도 얘기만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2년 3년 지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조세 정책의 기조가 갑자기 증세로 바뀝니다. 세금 더 걷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왔나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일관되게 감세 기조를 유지를 했어요. 법인세, 소득세 다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세금을 안 올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세금이 좀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으로는 세수 중립이다. 그러니까 올려주는 부분도 있고 깎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인 세수는 똑같이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담배세하고 소득세 일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증세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출범 초기부터 아주 막무가내로 증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년 차 넘어가면서 이제 무서울 게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주 전례 유례를 들어보기 어려운 이 고강도 증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많이 올리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 거죠, 납세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공약을 했냐면 정치적인 소수 계층부터 먼저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적폐다, 적폐 청산 뭐 이런 거 갖고 선동적인 명분 같은 거 동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조세 저항이 좀 일어날 것 같으면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소득 기득 그러니까 소수의 기득권층이 반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정치적으로 뭉개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만히 이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좌파 이 집단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에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세는 나쁜 거, 그러니까 감세는 부자들만 이롭게 해주니까 나쁜 거다라고 해놓고 또 증세는 이거는 이제 부자 증세이기 때문에 이건 정의롭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놔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10년, 20년 여기에 젖어가면서 감세는 나쁜 거고 증세는 좋은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증세를 할 땐 되게 이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집권 초창기에는 워낙 이 정권의 이 동력이 셌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핀셋 증세라는, 그러니까 참 말도 잘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는데 핀셋 증세다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상관없고 부자들한테만 작용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세금 더 내도 되지요? 근데 2대 8이잖아요. 부자가 많아 가난한 사람이 많아 이러면 항상 정치적으로 다수는 경제적 약자 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 1인 1표제 하에서는 항상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세제 개편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올해 세제 개편에 대한 얘기인데 올해 세제 개편에 아주 노골적으로 증세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다 많이 걷겠어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상황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증세가 소수에 대한 증세로 포지션을 취했다가 이제 나라가 돈 쓸 일도 많고 이 사람들 돈 쓰고 싶어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왜 이번에 효과를 봤잖아요. 퍼주니까 뽑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퍼주기 위해서 돈을 더 걷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세 대상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보편 과세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저항의 기미가 좀 일어나는데 이것도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정부는 이제 오늘 부동산 얘기니까 부동산 세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사실 집권 5년을 하면서 소득세를 한 번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이 정권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2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지금 올해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제 개편안을 보면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이 45%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왜냐하면 OECD 최고 수준이 OECD 평균이 36%인데 우리나라 45%예요. 우리나라 뭐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세금 빵빵 매기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뭐 정부가 돈이 더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정부가 해줘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을 더 써야 돼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걷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경기 침체기에 특히 이런 그 코로나 같은 비상시국에 세금을 올린다 이런 건 사상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없는 거죠, 사실. 무서운 사람들이 없으니까 막 이러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조세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소득세제 변천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조세 관련해서 공부하는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에 따르면, 야, 세금 많이 올리는 거 별로 좋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적은 세율로 걷는 게 이게 좋은 거야. 이거를 우리가 한 80년대 중반,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근본적 세제 개편이라고 해서 펀더멘털 텍스 리폼이라고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8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소득세는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는 겁도 없이 이제 2번씩 팡팡 올리는 거고요. 또 법인세도 엄청나게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 뭐 올리면서, 법인세를 올리면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법인세 올리면 이게 이제 재벌들이 더 세금 많이 내고 부자들이 더 세금 많이 내는 거니까 이거는 정당한 세금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조금 전문적인 얘기겠지만 세금이라는 게 부과해서 그 사람이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전가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전가가 납세자들이 뭐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맞으면 누군가한테 그 세금을 떠넘길 수 있는 게 이게 전가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부도덕, 도덕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그 경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 중에 일부는 소비자가 내게 되고요. 또 일부는 기업 부분이 맡게 되는데, 그 기업의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좀 어려운 말씀이기는 한데 쉽게 말하면 자본가도 세금 내고 노동을 대는 사람도 세금을 내요.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씩 나누는 거냐, 이건 좀 나라마다 다른데, 사실은 법인세를 중과세를 하면 법인과 관련된 근로자들이 특히 부자 아니잖아요. 그냥 월급쟁이들인 거죠. 이 사람들 세금 내게 되는 거고요. 자본가들은 세금 많이 내야지, 부자니까. 그런데 이 자본의 상당 부분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국민연금, 이런 국가연기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주인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연금 가입자들이 주인인데 이 사람들이 세금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법인세는, 이건 무슨 세금이냐면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외형적으로 기업에 부과가 된다라는 얘기고,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경제학에서 200년 동안 넘게 공부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호도가 되냐면, 대기업은 돈 많이 버니까 세금 많이 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건, 이걸 방송에서 패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 양반은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자꾸 흥분이 되고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아까 말씀하셨지만 되게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종부세를 어떻게 수단으로 이용을 하냐면, 이제 결국은 수요를 억제하겠다, 사람들이 주택 보유를 하고 있는 그 동기를 억제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왜냐하면 정부를 못 믿는 거죠,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일단 꽁꽁 묶어 놓는 겁니다. 마취시켜서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거래 자체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냥꾼이 사자나 코끼리 잡을 때 얘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일단 묶어놓고 마취부터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저것 막 갖다 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학자니까 좀 이론적인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정치적인 목적이 사실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목적이.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가격이 비싸서 종부세 올립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가격 때문에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나라 정책 차원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뭐란 말을 대신 쓰냐면 세부담의 형평성 강화라는 말로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조세 이론에 보면 굉장히 안 맞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결정판이에요, 종부세가. 그래서 이제 가격 억제용으로 세금 매기는 거 옳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종부세는 어떠냐면 가격이 오르면 종부세가 오르고 가격이 내리면 종부세도 내려가고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중간, 그러니까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징겨서 수요를 저감시키는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조세 이론에 안 맞는 가장 큰 방식 중에 하나는 이걸 국세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동산 보유세 관련된 세금은 전부 다 지방정부 세금으로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정부가 세금 걷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지방정부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 걷기가 쉬운 게 뭐냐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죠. 왜냐하면 주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지방세로 운용을 하고, 또 지방세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게 뭐냐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그러니까 교통, 공원, 치안, 안전 이런 거 제공하는 대가로 너 보유세 내라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그걸 나라가 정부가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 세계에 4개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NNDR이라는 세금이 국세고 보유세인데, 그다음에 일본의 집가세, 그다음에 스웨덴에도 이런 세금이 하나 있는데, 이걸 부동산 시장 경제 대응용으로 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NNDR이라는 건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거고, 일본 집가세는 사실은 종부세랑 비슷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지만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과세 정지, 한 6년 과세하고 지금 30년 넘게 과세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 대응용으로 정부가 세금을 갖고 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여러 군데 불려다니면서 토론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하더라고요. 이렇게 특이한 세금 같은 거 우리나라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런데 사실 부끄러운 거죠. 사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이제 종부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보유세가 일단 4단계 초과 누진.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누진이 막 심화가 되면 굉장히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효율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효율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재산세 이제 4단계 누진이고 종부세 6단계 초과 누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보유세 갖고 10단계 초과 누진인데 이 정도면 전 세계 최고입니다. 물론 뭐 10단계까지 가려면 재산가액이 몇백억 정도 돼야 되니까 그렇진 많은 사람들이 10단계는 안 내는데, 어지간하면 6단계, 어지간하면 7단계까지 세금을 내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누진제고 경제적인 비효율을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경제적인 비효율이 뭐냐?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동 교수님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되게 심각한 문제가 전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시장경제 강의 같은 거 나가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임대주택 시장, 전세 시장 같은 걸 보면 되게 수요와 공급의 탄력도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렵죠.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쉬운 축이 누구냐면 세입자입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 그러면 집을 빌려주는 사람 좀 덜 아쉽죠. 그러면 세금이라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조세 귀착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조세 귀착의 세 번째 원칙이 아쉬운 사람이 세금을 더 내고 덜 아쉬운 사람이 세금을 덜 낸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 임대 시장을 놓고 보면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더 아쉽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이 사람들한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책의 목표는 굉장히 정의롭죠.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머리에 뿔나고 나쁜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내게 하겠다라고 해서 세금을 중과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세금이 많이 가게 되냐면 세입자한테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세입자가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 세입하지는 잘 않죠.
되게 중산 서민층이죠. 그러니까 결국 엉뚱하게 중산 서민층이 세금을 두드려 맞는 이런 꼴을 가져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2005년도에 종부세 처음 나올 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국회 가서도 이런 거 갖고 토론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김 교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왜 부자 앞제비 노릇을 합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왜 부자 앞제비 노릇을 하겠어요? 그냥 학자니까 학자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굳이 하고 싶으면 제가 부자를 하고 싶죠. 그냥 경제 이론에 있는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안 듣습니다. 일단 두드려 때려서 겉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이 결과만 갖고 하는 거다. 근데 이걸 사실 정부 공무원들이 모르느냐? 그분들도 다 경제학 박사인데 모를 리 없죠.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제가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주택 보유를 원해요. 뭐 젊으나 나이가 드나 전부 다 주택 보유를 원하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주택 보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집이 2개 있어? 3개 있어? 나쁜 사람이네? 10채 있어? 죽일 놈이네? 이런 얘기 막 하죠. 자기도 갖고 싶으면서.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문제는 정책이나 정부가 여기에 호응하는 게 이게 맞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최소한 투자하고 투기를 구분하겠다. 사실 이게 2채부터 투기인지 3채부터 투기인지 경제학에서는 그런 정의가 없어요. 근데 투자와 투기를 최소한 구분하려고 그러는 노력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1주택에 대해서는 그래도 세금을 많이 안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1주택은 물론이고 다주택은 뭐 정부가 거의 벌을 주는 거죠. 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물려받은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몇십 년을 일본한테 빨리고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물려받은 부자가 있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다 어떤 형태냐면, 이 집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이 이전에는 무슨 형태였냐면 내 저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소득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소득의 일부가 저축이 되고 저축을 열심히 모아서 집의 형태를 갖고 있는 저축인데, 이 집을 갖고 있으니까 집을 갖고 있어? 나쁜 사람이네? 여기다가 중과세라고 맴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열심히 산 삶에 대해서 징벌적인 과세, 그걸 벌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국가가 과연 국민한테, 그러니까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해라라는 게 있어요. 근로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저축해서 집 사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정신 똑바로 박힌 정부가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뭐 이제 그러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만 그냥 어저께 밤에 생각했던 거 말씀드리면,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정부는 어떻게 생겨먹은 정부인지, 공급을 늘리면 투기 세력이 그 이익을 다 따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그 얘기 들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 게, 현대경제학에서 수백 년간 공부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가격을 낮추려면 공급 증가시키고 수요 억제하면 된다 이건데, 이 얘기가 대한민국에서는 안 통한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조동 교수님 발제문에 일부 그래프가 멋진 게 나와 있었는데, 우리나라 한 40년, 50년 시계열을 놓고 부동산 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계속 오르기는 하는데, 안정적인 시기가 있었어요. 안정적인 시기가 언제 3번 있었는데, 그게 IMF 외환위기 때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 그 다음에 언제냐면 주택 200만 호 건설,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건설해서 그 이후에 상당 기간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됐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급 정책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듣는 거죠. 이런 얘기 해주면. 조세 정책과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주거복지 관련해서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정부가 얘기하는 게 90% 이상이 가격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래도 한 나라의 국민 주거 이런 거를 주택 정책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민들의 주거복지 이 정도 차원 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가격 얘기만 해요. 올랐네 내렸네 뭐 내리면 내렸다 오르면 올랐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뭐 불만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세 정책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좀 그래요. 제가 보면 납세자들은 사실은 나라 살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공을 세우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존중받아야 마땅할 존재인데 어느 사이에선가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납세에 대한 뭐 존경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일종의 감사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요즘은 납세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데 야 내가 힘들게 벌어서 세금 내주면 뭐 고맙다는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은 좀 있었는데 이건 무슨 뭐 죄인 취급하듯이 하고 뭐 이러는데 납세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요. 이런 비이성적인 행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굉장히 과잉이죠. 말도 안 되는데도 막 정치가 막 들어와서 두드려 패고 막 그 뭐 몰매주고 막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정부라고 그러면 이런 걸 좀 중심을 잡고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오히려 조장하고 옹호하고 뭐 이런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